한국 학생들은 불행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불쌍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의 충격 고백입니다. 2024년 10월 프랑스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하나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방송 2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돌파.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유럽 각국 교육부 장관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죠. 이건 뉴스가 아니라 혁명이다. 20년 경력 프랑스 PD 마리 듀부아. 핀란드, 독일, 미국의 교육을 취재했던 그녀가 한국의 평범한 공립학교 30일 취재 후 한국에서 교육의 미래를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울 강남도 아닌 관악구의 평범한 중학교에서 그녀가 목격한 충격적 진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 교육의 위대함을 외국인의 눈으로 재발견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리 듀부아, 프랑스의 국제부 수석 PD입니다. 저는 20년간 전 세계의 교육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핀란드의 창의 교육, 독일의 직업교육, 미국의 영재교육. 하지만 한국만큼 저를 충격에 빠뜨린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불과 70년 만에 문맹률 78%에서 OECD 1위 교육 강국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 제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사 파업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었고 바칼로레아 대학 입학 자격 시험 개혁안이 또다시 좌초되었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고 공교육은 붕괴 직전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PISA 성적표를 보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학 1위, 과학 2위, 읽기 3위. 더 놀라운 것은 하위 20% 학생들의 성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상위 20%보다 높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충격은 공항 안내 직원의 영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프랑스 샤르드골 공항의 직원들보다 훨씬 유창했죠. 택시 기사님도 기본적인 영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과목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프랑스는 중학교부터입니다. 그것도 주 2시간뿐이죠. 서울의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첫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평범한 공립중학교, 관악중학교였습니다. 특별한 명문도 아니고 부유한 지역도 아닌 정말 평범한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 공교육의 평균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 30분, 학교 앞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처럼 부모가 자동차로 데려다주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13살, 14살 아이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이 억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등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학교에서 흔히 보이는 브랜드 경쟁이 없었죠. 교문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 PD님.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안내를 맡겠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프랑스의 14살 학생 중 이렇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첫 번째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35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모든 학생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2차 방 정식이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학교 3학년이 배우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먼저 5분간 스스로 풀어봅니다. 그 다음 옆 친구와 2분간 토론합니다. 그리고 4명이 한 조가 되어 다시 토론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조의 대표가 칠판에 나와 풀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는 여전히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듣기만 합니다. 쉬는 시간, 저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학이 재미있니? 네,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푸니까 재미있어요. 학원에 다니니? 저는 안 다녀요. 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충분해요. 방과 후 수업. 이것이 한국 공교육의 비밀 무기였습니다. 오후 3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면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회화, 코딩, 미술, 음악, 체육.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후 4시면 모든 학생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거리를 배회하죠. 교육 격차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실로 향했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뉴가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미밥,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 나물, 김치, 과일. 프랑스 학교 급식의 감자튀김과 냉동 피자와는 차원이 달랐죠.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먹을 만큼만 담고 남기지 않고 스스로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급식 도우미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순번제로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왜 급식 도우미를 하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14살 소녀의 대답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아동노동이라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오후 수업은 영어였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인 교사와 완벽한 팀 티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어민이 회화를 가르치면 한국인 교사가 문법을 보충 설명하는 식이었죠. 학생들은 4명씩 조를 이루어 영어로 토론했습니다. 주제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중학생들이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 멘토링, 또래 학습.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모두가 도웁니다. 방과 후 저는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4시인데도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교육재능기부예요. 고등학생 선배들이 자원봉사로 후배들을 가르쳐요.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고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왜 자기 시간을 써가며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녁 6시 학교 시간. 학생들이 335 모여 집으로 향합니다. 학원 버스를 타는 학생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이 그냥 집으로 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수진 씨, 43세,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이 교육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학교가 많이 도와줘요. 방과 후 수업도 있고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프랑스는 어떤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공립학교는 오후 4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죠. 돈이 있으면 사교육을, 없으면 방치를. 둘째 날, 저는 서울의 강남이 아닌 노원구로 향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노원고등학교, 역시 평범한 공립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진짜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전 6시 30분, 학교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자습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새벽부터 문을 여는 것이었죠. 약 50명의 학생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고 당직 교사 2명이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나요? 자원하신 분들이에요. 수당도 거의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죠. 프랑스 교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에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새벽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사였습니다.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었는데 수업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학생들이 4개 팀으로 나뉘어 각각 조선, 일본, 명나라, 의병의 입장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역사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수업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준비성이었습니다. 각 팀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고 관련 자료를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17살 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의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한국 학생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학생회장 이지은 양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제해요. 수업 시간에는 수거함에 넣어두고요. 집에서는 많이 보죠. 하지만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니까요. 자율과 타율의 절묘한 균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려 했다가 인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교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수업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학 수업에서 김민수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시각적 학습자예요. 그래프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동영상 보여줬을 때 반응이 좋았구나. 교사들이 개별 학생의 학습 스타일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교사가 20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죠. 오후에는 진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이 와서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의대생, 공대생, 예술대생.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왜 후배들을 위해 시간을 내나요? 서울대 의대생 박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죠. 그리고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받은 것을 돌려준다 마이너스 이것이 한국 교육의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방과 후, 저는 야간 자율학습실을 방문했습니다. 약 200명의 학생이 저녁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살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공부하는 학생들, 선생님께 질문하는 학생들, 조용히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각자의 방식대로 공부하고 있었죠. 강제인가요? 아니요, 자율이에요.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와요. 교감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녁 8시, 학생들의 저녁 식사 시간. 학교에서 무료로 김밥과 라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동문회와 지역 상인들이 후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요.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말이죠. 저녁 9시, 몇몇 교실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EBS 수능 강의를 함께 시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인터넷 강의였죠.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최고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한 학생의 설명이었습니다. 프랑스에도 공영 교육 방송이 있지만 품질이 형편없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EBS는 최고 강사들이 출연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녁 10시 학교 시간. 학생들이 지쳐 보일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견딜만해요. 그리고 목표가 있으니까요. 한 여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지원, 교사의 헌신, 지역사회의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라는 문화. 일주일째, 저는 지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인구 2만 5천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크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구례중학교. 전교생 150명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최신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컴퓨터실, 과학실험실, 음악실, 미술실. 파리 시내의 학교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었죠.
시골 학교인데 어떻게 이런 시설이 가능한가요?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학교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죠. 첫 수업은 과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1인 1실험이 가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명문 학교에서도 4-5명이 한 조가 되어 실험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원격 화상 수업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화면을 통해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료 봉사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제품이었습니다. 구례군청에서 지원해줘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공부도 잘하죠. 영양사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참관했습니다. 도시 마이너스 농촌 교류 수업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화상으로 연결해 함께 토론 수업을 하는 것이었죠. 주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었습니다. 구례 학생들은 실제 농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은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골 학생들이 뒤처진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담당 교사의 말이었습니다. 방과 후 저는 통학버스를 타보았습니다. 먼 마을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버스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통학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버스 안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요. 한 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녁 저는 한 학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태우 군, 중학교 3학년.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학교에 맡겨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대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요. 태호의 방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이었죠. 장래 희망이 뭐니? 의사요. 우리 마을에 병원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고생하시거든요. 서울로 가고 싶지 않아. 의대 가려면 서울 가야죠. 하지만 졸업하면 다시 올 거예요. 우리 마을에 필요하니까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 프랑스 농촌의 젊은이들은 모두 파리로 떠나려고만 하는데, 다음 날 저는 구례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특성화 교육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생태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였습니다. 일반 교과목과 함께 생태학 관광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죠. 대학 진학률은 어떤가요? 70% 정도가 대학에 갑니다. 나머지는 바로 취업하고요. 관광 가이드, 생태 해설사, 펜션 운영. 다양한 진로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직업교육이 실패자들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커피도 직접 로스팅하고 디저트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하나요? 장학금으로 쓰여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는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시스템. 교육과 실습과 나눔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주차 저는 한국 교육의 어두운 면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대치동, 한국 사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거리는 학원 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심지어 논술, 면접 대비까지. 한 대형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월 수강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 돈으로 700유로, 일반 가정에는 큰 부담이죠. 학원 강의를 참관했습니다. 확실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공교육에서 이런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 되는데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가요? 한 학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불안해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의 경쟁. 이것이 한국 사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학습센터였습니다.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학습 공간이었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학원과 비교해서 어때요? 한 고등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원이 더 체계적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도 충분해요. 그리고 무료잖아요. 다음 날, 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도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EBS, 방과 후 학교 교육 바우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특별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교실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한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탈북 학생들을 1대1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원봉사를 하나요? 한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교육 기회가 달랐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탈북 학생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8살 소녀였습니다. 한국 교육 어때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도와줘서 따라갈 수 있어요. 꿈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교육이 희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3주차 저는 한국 교육의 혁신을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혁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험이 없었습니다. 대신 프로젝트 평가를 했죠.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진학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요. 성적보다 과정을 평가받는 거죠. 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기후변화 대응 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코딩, 디자인,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했습니다. 이게 수업인가요? 네, 융합 수업이에요. 과학, 수학, 정보, 미술이 다 들어가죠. 프랑스에서 논의만 하고 있는 융합 교육이 여기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3주차 후반, 저는 한국 교사들의 삶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사는 편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방학도 길고 근무 시간도 짧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김정민 선생님 45세, 수학 교사를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오전 7시 학교 도착, 아침 자습 지도, 오전 8시 수업 준비, 오전 9시-12시 수업 3시간, 오후 12시-1시 점심시간에도 학생 상담, 오후 1시-4시 수업 2시간과 행정 업무, 오후 4시-6시 방과 후 수업, 오후 6시-8시 야간 자습 감독과 질문 응대. 언제 퇴근하세요? 보통 밤 9시쯤이요. 집에 가서도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 하루 14시간 근무. 프랑스 교사들이 들으면 기절할 것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어요. 다음 날, 저는 교사 연수를 참관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50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AI 시대의 수학 교육이었습니다. 의무 연수인가요? 아니요, 자율 참여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배워야죠. 프랑스 교사들은 의무 연수도 거부하는데 연수에서 한 젊은 교사가 발표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맞춤형 수학 교육이었습니다. AI가 학생 개개인의 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문제를 제공합니다.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했죠. 점심시간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가요? 예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급여는요? 초임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이죠. 그리고 보람이 크니까. 한 교사가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제자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시골 학교 출신인데 합격 소식을 듣고 같이 울었죠. 교사의 눈물. 그것이 한국 교육의 원동력이었습니다. 4주차 저는 한국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학부모 총회에 참석했는데 200명이 넘는 학부모가 참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0명도 오지 않는데 회의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급식 메뉴에 유기농 재료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코딩 수업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했으면 합니다. 건설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학부모들은 대부분 불평만 하는데 한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지영 씨 42세,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시간을 쓰세요? 하루에 2-3시간은 쓰는 것 같아요. 숙제 확인, 학습 계획, 상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죠. 하지만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 때로는 과도하지만 그것이 한국 교육 발전의 동력이었습니다. 마지막 주 저는 한국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 최고의 대학이죠. 캠퍼스를 걷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인데도 도서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나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요. 그리고 배울 게 너무 많아서.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이었죠. 마지막 주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수능 시험 날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11월 14일,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이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시험장 앞. 후배들이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파이팅! 꼭 합격하세요. 경찰들이 교통을 통제하고 시험장 근처는 비행기도 운항을 조정했습니다. 한나라 전체가 수험생을 배려하는 모습.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시험이 끝난 후 한 수험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없어요. 18살 소녀의 성숙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교육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주제는 한국 교육의 미래였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학력도 놓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었지만 모두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 노교사를 만났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둔 최영수 선생님 62세이었습니다. 40년간 교직에 계셨는데 한국 교육이 어떻게 변했나요? 천지개벽이죠. 제가 젊었을 때는 교실에 80명이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20명이죠. 체벌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인권을 존중합니다. 주입식이었는데 지금은 토론식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죠. 최 선생님은 퇴임 후에도 교육 봉사를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교육 격차를 줄이는 일,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일.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처음 방문했던 관악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학생들이 성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생회장 김민준 군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교육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정부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단점은요? 너무 경쟁적이에요. 친구가 경쟁자가 되는 게 슬퍼요. 14살 소년의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시 교육감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최선을 다할 뿐이죠. 교사는 가르치는데, 학생은 배우는데, 부모는 지원하는데, 정부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프랑스 교육에 조언을 한다면, 교육은 모두의 일입니다.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귀국 전날,
저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들, 치열하게 공부하면서도 서로를 돕는 학생들.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교육이 희망이다라고.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토는 프랑스의 15에 불과합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입니다. 그 비결은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과도한 경쟁, 사교육 부담, 입시 스트레스. 하지만 한국은 그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가요? 우리는 문제를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개혁을 거부하고, 부모들은 무관심하고, 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공동체 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개인의 성공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 선배가 후배를 돕고 지역사회가 학교를 지원하고 기업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10월 15일 다큐멘터리 한국 교육의 역설이 프랑스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파리 교사 노조 근무 조건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부모 연합회 우리도 변해야 한다. 특히 젊은 교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교사들의 열정에 부끄러웠다. 우리도 혁신 교육을 시도해보고 싶다. 학생 중심 수업을 시작해봐야겠다.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 교육이 이렇게 뒤처진 줄 몰랐다. 한국 학생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정부는 뭐 하고 있나? 다큐멘터리 방영 일주일 후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여 프랑스 교육 개혁에 반영하겠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만 베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국 교육의 진짜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으니까요. 방송 후 저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교육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AI나 디지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가 없이 그저 후배를 돕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다큐 방영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식 교육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파리의 한 고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도입했습니다. 리옹의 중학교는 또래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마르세유에서는 교사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저항도 있었습니다. 한국식 경쟁 교육은 프랑스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방송 3개월 후, 저는 후속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 10명과 함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반가운 얼굴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관악중학교 학생회장 김민준 군이었습니다. 마리 PD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국의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저의 첫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충격, 감탄, 부러움. 특히 파리 교육청 부교육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핵심은 신뢰네요. 교사를 신뢰하고 학생을 신뢰하고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 서울시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프랑스 교육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사들이 이렇게 헌신적일 수 있나요? 사명감이죠. 그리고 사회적 인정. 한국에서 교사는 여전히 선생님입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이죠. 일주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프랑스 팀은 큰 숙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2025년 3월 프랑스 교육부는 교육 대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한국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전면 도입, 교사 연수 의무화, 학부모 참여 확대, 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 기초학력 보장제. 물론 프랑스식으로 수정된 것이었지만 분명 한국의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제2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변화의 시작 프랑스 교육, 한국에서 길을 찾다였습니다. 방영 후 한 시청자의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교육은 사랑이네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 미래를 향한 사랑. 2025년 6월,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발전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최초였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본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영웅은 매일 교실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선생님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님들,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입니다. 시상식 후 관악중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민준 군이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 PD님 덕분에 우리 교육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원래 대단했던 거야. 프랑스 교육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배운 대로. 학교를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희망의 전파라는 것을.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교육 강국으로.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한국에서 배운 것을 실천합니다. 제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선생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말합니다. 교육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한국 친구들이 증명했듯이.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육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제가 30일 동안 한국에서 본 진짜 기적입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육은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다. 프랑스 PD의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교육 강국으로 문맹률 78%에서 OECD 1위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만든 진짜 기적입니다. 프랑스가 부러워한 건 우리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희망으로 여기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였죠. 새벽부터 밤까지 헌신하는 선생님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부모님들, 서로 돕는 학생들. 이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감동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